1억이 넘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네. 하지만 겁나 조용해요. 이거보다 더 셀 필요가 있을까? 예상치 못했던 디테일인데. 자, 이번엔 한번 EQ2를 타고 달려볼 텐데요. 가장 먼저 느낀 점, 승차감입니다. EQS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들을 타보면 뭔가 그 자잘자잘한 요초를 넘어갈 때 그런 걸 싹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둥둥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EQ2는 EQS에 있던 에어 서스펜션이 빠졌죠. 그냥 코일 스프링이에요. 상위 트림 모델에는 에어 서스펜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EQE 350 플러스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승을 앞두고도 그랬고 이 승차감이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 빠진 느낌은 나요. 방금 저런 요철 퉁퉁할 때 아마 EQS였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넘었을 거예요. 근데 얘는 그 정도까진 아닙니다.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빠졌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충분히 이 EQ2에 기대할 만한 부드러운 승차감 구현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길이 좋은 곳을 달릴 때는 정말 쫙 미끄러져 달리는 느낌도 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에어 서스펜션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말랑말랑한 야들야들한 승차감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이곳 중간 기착지까지 오는 길에 옆에 계신 그 뭐지? 니네 그 채널 이름이 뭐였지? 구기성 스튜디오. 옆에 계신 구기성 기자님께서 운전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야들야들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주행 안정감 발군이더라고요. 그때 딱 느꼈던 게 제가 동승석에서 역시 벤츠인가? 역시 전기차인가? 아니면 이 벤츠랑 전기차가 합쳐져서 그런가? 이런 그 쫙 달라붙어서 고속으로 달리는 느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굽이길을 그리 빠르지 않은 패턴으로 달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코너에서도 좀 이런 데서도 쓱 들어가면 방금 코너를 도는 와중에 노면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우둘툴툴 하면서 코너를 도는데 잘 처리해내요. 이 하체를 매만지는 능력은 확실히 예전부터 오랫동안 차를 만들어 온 브랜드들 있죠. 엔진 대신 모터를 넣더라도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하체 느낌 벤츠다워요. 100년 이상 차를 만들어 온 느낌이 난다고 하면 뻥이겠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EQ2에서 만약에 옵션으로 에어 서스펜션을 고를 수 있다면 저라면 안 넣을 것 같아요. 아마 에어 서스펜션 가격이 싸지도 않을 테고 그거 안 넣고 차라리 맛있는 거 사 먹을래요. 그냥 이 코일 스프링을 가지고도 충분하거든요. 딴 건 모르겠고 일단 하체는 역시 벤츠다는 말이 나와요. 진짜 요즘 달리고 있으면. 그죠? 말랑말랑한데 고속주행 안정감 좋고 거기에다가 그 쫙 미끄러져 달리는 프리미엄 느낌도 나고. 여기가 실크로드인가요? 자, 그 다음에는 모터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번에 출시된 EQ2가 단일 트림이거든요. 350 플러스. 해외에는 뭐 메르세데스 AMG EQ2 5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름 길기도 하지. 아무튼 그 600마력이 넘는 EQ2도 팔리고 있긴 한데 얘는 지금 마력으로 환산하면 290마력이 살짝 넘는 그 정도 출력을 내거든요. 또 토크는 57.6kgm 정도 돼요. 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을 찍는 시간이 6.4초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EV6 GT도 그렇고 정말 뭐 한 500마력, 600마력짜리 전기차를 그리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가격도 예전에 내연기관 시대의 같은 마력대의 모델들보다 훨씬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시속 100km 도달 3초대 뭐 이런 게 옛날만큼 와 이러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의 6.4초대가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몰아보면요 이거보다 더 셀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잠깐 속도를 줄이고
급가속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주행 모드도 이왕이면 스포츠로 바꾸고 갑니다. 자, 빵! 물론 지금 얘를 타면서 짜릿하거나 뭐 우와 이런 반응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타고 다닐 때, 고속도로에서 추월하고 싶을 때, 빨간불 돌아가지고 옆에 차보다 앞서가고 싶을 때, 이럴 때 거의 뭐 부족함을 느끼실 일이 없을걸요. EQE를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도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의 출력,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출력이 낮아서 아쉬운 것보다 후륜으로만 들어와서 아쉬운 게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겨울에 폭설 많이 내리잖아요. 그런 환경을 봤을 때 포매틱이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더 아쉽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 350 플러스가 아닌 더 고성능 모델, 그리고 포매틱이 들어간 모델들도 가져올 예정이라고 하니 사륜 구동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를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와인딩을 살짝 꺾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거운 차라는 건 알 수 있어요. 다른 전기차들도 마찬가지죠. 배터리가 좀 무거워요. 지금 얘도 배터리 용량을 봐도 그렇고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죠. 2톤이 훌쩍 넘잖아요. 와인딩을 달리면 가벼운 차가 짱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전기차들 상당히 불리하죠. 그런 불리함을 어떻게 잘 커버해내느냐가 이 자동차 회사들의 노하우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체 능력 말랑말랑하면서도 와인딩을 탁 꺾을 때 무거운 차인데 가능하면 무겁지 않은 차인 척 느끼게 해주는 이런 능력, 이건 진짜 짱이네요. 짱까지는 아닌가? 장? 지지봉? 이 51.6kgm에 달하는 토크가 한 방에 나와요. 원래 모터가 그렇잖아요. 가속 페달 꾹 밟으면 51.6이 왈칵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와인딩을 달릴 때 날아가면 안 돼. 노면에 쫙 붙어놔야 돼. 그렇다 보니 이 끈적끈적한 타이어를 신겨놨을 수밖에 없겠죠. 트레드웨어가 280이에요. 거의 뭐 지우개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크가 왈칵 나와도, 그리고 와인딩을 들어가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구나 싶기도 하고요. 이 EQ 브랜드의 회생제동 시스템, 지금 오늘날 나와 있는 회생제동 시스템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드를 통해서 회생제동 안함, 일반 회생제동, 그 다음에 강력 회생제동까지 3단계로 운전자가 설정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왼쪽 페달을 누르고 계시면 D-오토 인텔리전트 회생제동 모드로 넘어가죠. 요거 예전에 제가 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회생제동 기능의 개입 정도를 차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앞에 뻥 뚫렸다, 회생제동 개입 안 해요. 근데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러면 점점 회생제동이 많이 개입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속도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고 그 와중에 전기는 더 많이 걷어들이고요. D-오토로 놓고 다니셔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다니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브랜드랑 조금 차이점이라면, 얘는 회생제동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 브레이크 페달이 미리 들어가 있다는 점, 요거만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이렇게 페달까지 연동되진 않거든요. 되게 특이하죠. 소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컴포트 모드죠. 모터의 회전수를 쭉 한번 올려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놓은 다음 이 방금 컴포트 모드일 때보다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이 볼륨이 한층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음량만 커지는 게 아니고요. 모터 회전수가 낮을 때는 우웅 하다가 어느 정도 RPM이 차면 다른 사운드 트랙이 하나 더 깔리는 느낌이에요. 소리가 조금 더 달라집니다. 악기 하나만 연주하다가 다른 악기가 하나 더 연주되는 느낌, 이런 것도 재밌고요. 그 다음에 이 모터의 힘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지금 퍼센트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늘이 100%를 찍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소리가 한 번 더 개입합니다. 되게 상당히 재밌는 기능이죠. 게다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셔서 설정해서 여기 사운드 익스피리언스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톱니바퀴로 들어가시면 실버 웨이브랑 비비드 플럭스 두 가지 사운드 모드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방금은 비비드 플럭스였어요. 실버 웨이브로 가시면 조금 더 일반적인 전기차 소리가 나죠. 봐봐요. 오, 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이 가상 사운드가 개입을 해요. 보통 이 전기차의 가상 사운드는 가속을 할 때 켜지는데 얘는 감속을 할 때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우웅 하는, 뭔가 이거 뭐 말로 어떻게 설명하지? 직접 들어보세요. 자, 가다가 자, 비비드 플럭스의 감속 소리는 어떤가? 오, 100%. 자, 감속. 오, 소리 봐. 트랜스포머에서 디셉티콘 막 이렇게. 맞아, 맞아. 로봇 변신할 때. 지금 생각났어. 아, 딱 그 소리네. 네. 이 마이클 베이가 작곡했나? 방금까지는 일부러 만들어낸 소리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는 소리, 이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 요런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용해요. 겁나 조용해요. EQS를 타면서 우와, 전기차 치고도 되게 조용하다며 꽤 칭찬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EQS의 조용함이 EQ2에서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 전기차들을 타보면 엔진음이 없어지면서 다른 소리들이 훨씬 더 부각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이 EQS 풍절음 별로 없고요. 노면 소음 거의 없어요. 지금 제원표를 보니까 EQ2의 공기저항 개수가 0.22cd입니다. 이렇게 공기저항 개수가 줄어들면 가장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주행거리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이런 소음 부분입니다. 공기가 매끄럽게 타고 넘어가니까 바람이 어디서 부딪혀가지고 깨지는 소리가 실내로 별로 안 넘어와요. 물론 아이오닉 6도 공기저항 개수가 0.21cd였었고 마찬가지로 풍절음 별로 없었거든요. 바람을 매만지는 기술, 이런 청각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노면 소음 같은 건 휠하우스나 캐빈 격벽 이런 데다가 흡음재를 충분히 넣으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뭐 공기저항 개수가 낮은 건 좋아요. 멀리 가고 조용하고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이런 낮은 공기저항 개수를 구현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좀 희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수십 년 동안 내연기관 세단은 이렇게 생겨야 돼 라는 고정관념이 머리에 박힌 상태에서 요즘 나오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 공기역학의 몰빵한 디자인을 보면 눈에 안 익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EQS 때도 그랬고요, 아이오닉 6도 그랬고요, EQ2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뭔가 좀 너무 낭만이 없는 거 아니야? 너무 기능만 추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 우리 S클래스 보면 어때요? 그 대형 내연기관 세단으로서 갖춰야 되는 그 긴 보닛, 늘씬한 차체, 멋있잖아요. 권위도 있고. 근데 EQS나 EQ2나 그런 게 없어. 이거 너무 낭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또 최근에요, EQS나 EQ2를 또 사진 띄워놓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생각이 좀 바뀌기도 하는 게 뭐냐면, 이 낭만이라는 게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의 채색이 덧입혀지면 나중에 가서 낭만스러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오늘날 기능을 추구한 EQS, EQ2도 나중에 보면, 지금이야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S클래스를 보면서 멋있다고 하듯이 미래의 낭만적인 디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에이다스 기능을 한번 써봐야 되겠죠? 이걸 누르면 아까 켜진다고 했는데, 켜졌어요. 차간 거리는 몇 단계야? 4단계. 이렇게 쓸어 올리면 1km씩 올라가고요, 누르면 10km씩 올라갑니다. 자, 요것도요,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불렀더라? 액티브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우와씨 해냈다. 앞차와의 거리 아주 자연스럽게 잘 줄여주고요. 반잘 주행도 잘 해내죠. 요렇게요. 지금 손발 다 놓고 있는데 잘 하죠. 반잘 주행이 잘 나오는 모드가 있는데 뭐였지? 여기 있다. 요렇게 하시면 지금 주변 상황을 얘가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오른쪽 코너길도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지금 심지어 왼쪽에 임시 포장을 해놔가지고 차선이 살짝 지워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옆으로 벗어나지 않네요. 요 정도면 그 레벨 3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의 레벨 2 수준에서 거의 뭐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레벨 2라고 볼 수 있죠. 여기도 지금 EQE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깜빡이 켜면 여기 깜빡이 들어오나? 들어온다. 오,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들어오나? 들어온다. 디테일. 오, 비상등도 들어오나? 다 들어와. 예상치 못했던 디테일인데? EQE 350 플러스는 한번 충전하시면 471km를 가실 수 있습니다. EQS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400km를 훌쩍 넘잖아요. 요 정도면 아마 실제 주행 가는 거리는 500km 훌쩍 넘을걸요? 아마 550도 달릴 수 있을지 몰라. 그죠? 네, 맞아요. 471km 정도면 EQE를 타고 다니시면서 충전에 대한 불편함은 아마 거의 느끼실 수 없을 거예요. 미국 대륙 횡단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하루에 470km 이상 운전할 일이 평생 거의 없거든요. 어차피 그 정도 운전하면 사람도 자야 됩니다. 그러면 잘 때 꽂아놓으면 되니까요. 다만 이제 뭐 충전 시간이나 뭐 충전 인프라 확충 이런 숙제가 남아있긴 하죠. EQE는 최대 170kW까지 충전을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요즘 최신 전기차들 보면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초급속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들도 있는데 170kW면 조금 아쉽죠. 나도 집밥만 줄 수 있으면 전기차가 정답인 것 같아. 자, 지금 저희는 다시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서울 시내에 들어섰습니다. 요럴 때 중요한 거, 후륜조향 기능. 특히나 지금 이 EQE처럼 허리가 긴 차를 모실 때 이렇게 복잡한 데서 유턴이라도 할라 치면 진땀을 좀 흘릴 때가 있죠. 지금 이 EQE의 휠베이스가 무려 3120mm거든요. S클래스보다 긴 거예요. 이런 차를 타고 복잡한 데서 유턴 한번 하는데 못해가지고 뒤로 살짝 후진해야 되고 한번 더 꺾고 이러면 거짓말 조금 못해서 식은땀 나죠. 이럴 때 후륜조향 기능이 있으면 이 기능 정말 옵션 넣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원래 이 EQE에는 뒷바퀴 조향 각도가요 4.5도 꺾을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또 10도까지 꺾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EQE 350 플러스에는 4.5도 꺾을 수 있는 그 후륜조향 기능이 옵션으로 마련되어 있대요. 옵션가가 정확하진 않은데 한 26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군요. 구독은 아닙니다. 한번 돈 내면 쭉 달려 나오는 거예요. 260만원 뭐 적은 돈은 아닌데요. 지금 이 차의 휠베이스를 감안하면 아마 그 옵션 저 같으면 아마 넣는 쪽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유턴 해보시면 제가 왜 고민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오늘 EQE 350 플러스를 만나봤습니다. 차는 좋아요. 되게 만족스럽게 시승했어요. 뭐 출력 부족하지 않고요. 승차감, 아까 하체 정말 칭찬 많이 했잖아요. 진짜요.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가격도요. 사실 1억이 넘는 몸값, 절대 싸다고 말할 수 없죠. 근데 경쟁 모델들이랑 또 비교해보면 허무맹랑하지도 않아요. 요 정도면, 그리고 또 앞에 떡하니 박혀있는 벤츠 엠블럼을 보고 있노라면 요 정도 가격대 오케이,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다만 몸값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1억이 넘는데 아쉬운 점이 몇 개 있죠. 게다가 EQS를 미리
경험했던 터라 EQ2에 더 넣을 수 있는 옵션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보면 1억이 넘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게 아쉬워요. 예를 들면 뭐 에어 서스펜션, 후륜 조향, 또 하이퍼 스크린 몇 개 없는 게 눈에 띄어서 얘는 그거 다 뺐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죠. 저 개인적으로는 하이퍼 스크린 없어도 돼요. 에어 서스펜션 없어도 돼요. 후륜 조향만 이 가격 그대로 하고 그냥 좀 넣어줬으면 훨씬 만족감이 높지 않았을까 싶네요. 구독으로 안 넣는 게 어디야.